여러분 안녕하세요. 런던의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 아마 저는 소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요즘 영국에서는 온라인 소송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 오늘 있는 이 소송은 온라인 소송을 하기로 노티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소송을 위해서는 또 변호사가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아서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판사님이 직접 그 법원에서 얼굴을 보면서 소송을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이제 막 그 이것저것 다 바꾸고 또 직접 인펄슨이라 그러는데요. 인펄슨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제 화요일 날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 소송을 한다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온라인 체제로 지금 바꿨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쯤부터 온라인으로 소송을 합니다. 아마 오후 2시쯤 되면 오늘은 끝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요. 2시쯤 끝나게 될지 아니면은 중간에 점심시간을 한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점심시간을 갖고 오후 4시 반에 끝을 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점심시간이 소송 중에는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모르고요. 판사님 재량이니까. 그리고 또 점심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소송 중에는 또 바리스트와 재판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 없어서 대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먼저 녹화를 합니다. 지금은 새벽 4시경입니다. 새벽 4시경인데 보통 재판 준비하는 날은 한 4시쯤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는 아침 한 7시 반쯤에 법원으로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하죠. 법원 앞에서 좀 일찍 도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판사님들이 되게 용서를 하지 않아요. 아주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이코트에 법원 앞에 가면 소호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여유를 갖죠. 그러다가 법원이 문을 열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 안에서 소송 준비를 하는데요. 대신 오늘은 녹화를 끝내고 그리고는 온라인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먼저 녹화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꺼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는 타이틀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그런 주제로 어젠가요? 박지원 전 안기부장 국정원장이죠. 전 국정원장님과 그리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 씨와 얘기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님의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거론을 했는지 그 정당성도 한번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님의 사법개혁이 그리고 추미애 장관으로 이어졌던 그 사법개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좌초가 되었는지 그 좌초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인데요. 타이틀을 제가 어떻게 잡아봤느냐면 누가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누가 1등 공신인가라는 것은 사실은 조응천 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이죠. 이 양반이 말을 참 아주 검사답게 했더라고요. 윤석열 만든 1등 공신은 추미애와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생각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지막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는 밤 12시까지 정경심 교수님을 특별 사면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실 때도 나름대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뭔가 큰 뜻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 교수님 사이에 또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경심 교수님 사이에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무언의 어떤 목표를 향한 그런 공감적인 그런 약속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정경심 교수님에게 그토록 잔인한 감옥 생활을 요구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정말 오랜 시간 침묵만 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 같았으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들을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영국에서 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 생활을 몇 년을 계속 했더니 모든 자세가 재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재판을 누구보다도 많은 재판을 지금까지 영국에서 해왔고 특히 우리 한국인 변호사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재판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판을 해왔지만 매번 재판을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절차상에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또 판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준비를 하고 바리스트와 같이 재판에 대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바리스트의 스켈레톤 아규먼트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의견도 교환하면서 매번 재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들어가는 시간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법정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의 꾸중을 듣게 되고 또 변호사로서 약간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법정 모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법정에서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얘기하고 그리고 법리적인 논쟁을 할 때에는 무궁무진한 법률들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법률 이론을 찾아내서 판사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습관을 오랫동안 가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때 늘 나름대로 겉으로는 그런 척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고 겪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5년의 대통령 시절의 치적은 어떤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한 노력에서 굉장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 정말 종전선언까지 이끌어 보시려고 한 그 노력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교 그리고 국방과 통일을 위한 노력, 그리고 또 그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엄청 어려웠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나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대한 찬사를 세계적으로 이끌어낸 그런 훌륭한 정부를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늘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조국 교수님을 장관으로, 법무장관으로 불러들이신 다음에 정말 너무 짧은 시간에 법무장관을 그만두셨을 때 저는 두 가지의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멸족을 각오하고 사법개혁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우리 조국 교수님께서 얼마나 견디기 힘드시면 저렇게 수십 일 만에 장관 자리에서 필요한 건 다 바꾸시면서 서둘러서 저렇게 내려오셨을까. 저러실 분이 아닌데 그동안에 조국 교수님의 그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쩌면은 길거리에서 그 흉기를 든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해도 병원에 누웠으라도 사법개혁을 완수하실 그럴 분이신데 가족들이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버티시던 분인데 저렇게 갑자기 법무장관직에서 그만두시고 내려오시는 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아니 사법개혁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놓고 저렇게 빨리 내려가게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이 총알바지가 되니까 냉정하게 버리신 건가? 내가 잠시라도 알고 있던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님의 그 인품에는 맞지 않는 일인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항상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두 번째 생각을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그런 어떤 미래의 두려움을 사람들이 조국 장관님에게, 조국 교수님에게 계속 퍼부었으면 저렇게 강하게 시작하셨던 분이 저렇게 물러나실까. 예. 그래서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추미애 장관님이 되시고 법무부 장관님이 되시고 일을 해 나가시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어떤 법무장관보다도 소신 있고 강력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손수건으로 또는 스카프로 묶고 자세를 꼿꼿이 세워서 말씀하시던 추미애 장관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국 장관께서 다 못 이루신 사법개혁의 꿈을 추미애 장관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갖가지 쓰잘데없는 소리들에 분노하면서 추미애 장관님께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랬던 추미애 장관님께서 또 역시 중도에 사퇴를 하시는, 물러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박범계 장관으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보면서 이 희망은 방법이 없구나. 이제 이 사법개혁은 안타깝지만 미완으로 다음
정부로 넘겨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복지국가도 복지국가가 될 거고 갖가지 사회 부조리들이 해결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법개혁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의 사법개혁은 거기까지다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장관님께서 겪으시는 그 어려움이 당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처절해서 조국 장관님과 같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피 흘리시는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조민 씨, 조원 씨,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유튜브 언론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작은 역할이라도 해보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사법개혁을 방해한 못하게 중간에 선을 그은 그 원흉으로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에서 저렇게 원하니 추 장관은 물러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님의 이 말의 진실성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인품을 그동안 100% 믿었듯이 추미애 장관님의 이 말의 진실은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에 임하는 변호사의 자세에서는 항상 진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행적과 드러난 증거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를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조국 장관님의 뒤를 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환한 얼굴로 일을 진행하시던 그 모습들이 지금 되돌아서 평가를 해보니까 하나하나 모두 다 진실이고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진실을 이야기한 사실을 이야기한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님의 말씀이 100% 진실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젠가는 조국 장관님께서 왜 그 30여일에 장관직을 그만두셨는지 역시 지금 추적해보면 외압에 의해서 그만두셨다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만일 조국 장관님께서 언젠가는 그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명확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추미애 장관님을 사퇴하게 하고 그리고 사법개혁의 그 깃발을 부러뜨리고 사법개혁을 포기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보아서 아마 이렇게 판단하셨겠죠. 사법개혁은 피해가 너무 크구나. 너무 많은 피를 흘리는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내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차기 정부 또는 미래에서 할 일이다 라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성품을 저는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법개혁의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조차도 버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이 그동안은 90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10의 관은 정경심 교수님을 특별 사면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 서놓고 그 사람을 공궁에 빠뜨리고 죽음에 빠뜨려 놓은 다음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구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명예와 내 정부의 치적을 폄하당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했다는 그 부분을 저는 10%의 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그런 앞날의 희망을, 앞날을 이끌어내는 그 문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닫아버리셨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이 한 70% 정도는 되고 30%의 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민주 시민들께서는 저의 이 얘기가 거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사람의 어떤 그 변호사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언젠가는 미래의 민족의 재판정에서 얘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는 70%의 공도 부정하지 않겠지만 30%의 과도 부정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라고 우리가 칭찬하고 잘못하신 것은 잘못했다라고 냉정하게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방송 드린 이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끌어내리고 그분의 인격을 폄하하고 그분의 5년 동안의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의 역할을 다 썰어서 쓰레기통에 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재인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머리털 하나라도 과를 이야기하면 나랑 원수다라고 생각하고 과 부분에 대해서 고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적으로 돌린다면 이 또한 제가 바라는 모습은 아닙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냉정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공과 과를 우리가 구분함으로써 미래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해결책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이 바로 그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이 그 때다라는 이 얘기의 출발점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페이스북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글을 읽었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디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을 혹시 본 적이 있냐라고 하길래 지금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했더니 새벽에 집사람이 열심히 찾아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찾아서 저보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제가 한동안 좋아서 봤는데 요즘은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 봤던 이유는 변상욱 대기자,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변상욱 대기자께서 그 뉴스쇼를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그 이후에 김현정 씨와 같이 나오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변상욱 대기자분의 그 말씀이 항상 치우침이 없이 올곧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변상욱 대기자분 옆에 계시는 김현정 씨를 같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인가 김현정 씨의 말 속에는 권력에 아부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는 오히려 조국 장관님과 조국 교수님과 추미애 장관님에 대한 폄하하는 그분들의 그 생각과 그분들의 사법개혁을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자주 하시길래 이분도 변절하셨나 보다. 뭐 100% 제가 싫어할 정도의 얘기는 아니지만 간혹 이분도 사리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구나 해서 김현정의 뉴스쇼를 그 이후에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분하고는 좀 저는 다르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국정원장으로서 추미애 장관님의 최근 그 말이 사실인지를 김현정 씨가 묻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현정 씨가 여전히 변절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했던 사람도 그가 민족의 앞날에 변절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가차없이 변절자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김인수가 오늘날 이렇게 사법개혁 얘기하다가 어느 날 저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에 아부하는 듯한 행위를 하면 여러분들도 저를 변절자라고 판단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김인수니까 나쁜 짓을 해도 좋아한다. 이거는 가족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얘기지 민주 시민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만 그 잘못이 작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도닥거리며 가는 거고, 국가의 민족의 미래에 민족의 앞날에 후손들의 장래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당시에 국정원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또 전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전제를 했어요. 이 얘기는 나는 그 사실을 압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대통령은 해임권이 있고 총리는 해임 재청권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추미애 장관님의 그 얘기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말을 적어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읽을 줄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추미애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쓰지 않았고요. 대통령은 장관에 대한 해임권이 있고 총리는 장관에 대한 해임 재청권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게
추미애 장관을 쫓아내자라는 해임 제청이 이낙연 국무총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제청을 받아들여서 추미애 장관을 해임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이 틀렸는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민정 씨의 얘기에 동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고민정 씨의 얘기에 동의한다라고 박지원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얘기를 지금 함으로써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투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추미애 장관께서도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서로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이 의견 중에 사실 확인인 부분, 추미애 장관님을 쫓아내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님이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총리의 그 장관 해임 제청과 그리고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이 사실 확인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님의 그 인품으로 봐서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다. 그러나 조금은 조심스러웠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의 분란을 혹시 가져올지도 모르니 조국 장관님께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조국 장관님은 왜 그만두셨는지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추미애 장관님의 그 말씀이 저는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확인으로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서로 자제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정권 만렵에 사법개혁을 위해서 정말 기계 높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라는 칼을 뽑아들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조국 장관에게 사법개혁 당신이 한번 해보소 라고 과감하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이 되면 피해를 당할 검찰들이 반발을 하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밥그릇, 그만두고 나가면 50억, 100억이 아주 우스운, 서민들은 5억, 10억도 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거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50억, 100억을 또는 막 200억, 300억, 500억을 대기업으로부터 쭉쭉 빨아먹는,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챙겨가는, 해외에다가 국가의 이권을 팔아 챙기는 그런 재판에 눈 감아줌으로써 돈을 챙기는 그런 노다지를, 황금 노다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발악하는 검사들과, 그리고 그 검사들의 캐비넷에 있는 파일 때문에 자신의 국회의원직에 목숨이 오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의 180석 의원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개혁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했었습니까? 아니 저거 통과만 시키면 되는 법인데 왜 저렇게 못 통과시키냐고 우리가 난리를 쳤습니다. 서초동에 수도 없이 모여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작 사법개혁을 하자고 했던 조국 교수님의 가족을 완전히 도륙을 해놓고 추미애 장관과 그 가족을 도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국회의원직을 누리는 인간들은 지금도 국회의원으로서 뻥떵떵거리고 사법개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놈 하나 책임지려고 나서는 놈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들 하는 꼴 보십시오. 지들의 죄는, 지 가족의 죄는, 지 장모의 죄는, 지 마누라의 죄는 전부 다 기소조차 안 합니다. 다 무죄예요. 지들은 수백억의 돈을 하다못해 밤 새벽 2시에 음식점에 가서 수천만 원어치를 먹어 제끼고 마셔 제끼고 팁으로 찔러주면서 제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조차도 말하지 않는데 7만 원짜리 고기 사서 직원들 음식해줬다고 김혜경 여사를 구속 한 해 만에 했던 그런 인간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사법개혁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하나도 안 되고 개나마 어떻게 하는 척하면서 공수처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저 모양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법개혁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왜 사법개혁이 안 되었습니까? 민주당의 180석 의원들이 지들 목숨 보존하려고 안 나섰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낙연이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 짓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침묵하고 그놈들을 다시 뽑아주는 내년 선거까지 그냥 가만히 가자고요? 우리에게 한 석이 국회의원 한 놈이 더 필요해서요? 180놈도 필요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봤는데요. 180석을 가지고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을 살아봤는데요. 그런데 다음번 선거에 저 민주당 국회의원 200석이 나온들 아니면 300석 모두가 나온들 뭘 하겠습니까? 검사들은 여전히 캐비넷에 파일들을 들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뒤통수를 친다고 협박을 할 테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갖다 줘도 사법개혁 안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덮어두고 의석 확보부터 하자고요? 필요 없는 의석 아닙니까? 180석 의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중에 몇 사람이나 사법개혁하자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법개혁하자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법개혁하자고 몇 사람이나 나섰습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과거의 잘잘못, 왜 우리가 사법개혁을 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조차 덮자, 침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들이 매국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실 확인해 준 것은 고맙지만 지금은 자제하자,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국노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원장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그래도 가슴속에 이만큼 있는데 저 양반 매국노 아닌가? 나라의 미래는 상관없이 권력에 치중하는 사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임한 것이 맞다라는 추미애 장관의 그 얘기가 맞다라고 확인해 준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처럼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180석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몇십억씩 세비 받아가면서 비서들 거느리면서 운전수 두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사법개혁을 얘기했던 조국 교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조국 교수의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고 칼로 난도질을 하고 집 밟는 그 행위는 멈추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민정 의원도 저는 매국노의 한 사람이라고 오늘 아침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총선이 중요하죠. 몇 석을 받느냐가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 몇 석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제대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사법개혁이 되고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180명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김인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80석이 과연, 그래요. 그 지난 180석은요. 조국의 피 위에 세워진 180석임이 분명합니다. 조국이 없었으면 180석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조국이 흘린 피가 없었으면 180석이 가당키나 했냐고요. 그 180석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우리가 그 인간들 보고 찍었습니까? 그러나 사법개혁을 했습니까? 그 180석이 사법개혁을 했냐고요. 법률을 만들었냐고요. 그 만든 법률을 통과시켰냐고요. 법률을 만들자고 하는 뜻 있는 의원들의 뒷덜미를 잡고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인간들이 지금도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있고 그 밑에 줄줄이 앉아있고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지금도 핑계를 대죠. 조국 때문에 다음번 선거를 망하겠다고. 이런 미친 인간들을 우리는 180석 민주당 의원이라고 뽑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면 다음번 180석도 또 망가집니다. 200석을 뽑은들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들. 검사들이 캐비넷에서 파일 들고 말만 한마디, 그 속에 내용이 있든 없든 간에 니들 파일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한마디만 하면 깨갱하고 고개나 숙이고 있는 그 똥개들을 또 뽑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김현정이라는 뉴스쇼 진행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님의 말씀은 인사권자가 물러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박지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사법개혁의 실패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국과 추미애 두 분 법무부 장관님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사법개혁을 중단시키신 분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부터 은퇴하셨으니까 책을 쓰셔서 후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그 책임져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품상 아무 얘기 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의 사법개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번 총선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사법개혁의 법률을 정부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사법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국회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중에 사법개혁을 할 사람들만 뽑아서 그들만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그들의 숫자가 200이 넘으면 우리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딱지를 붙이고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사법개혁을 찬성하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내용은, 첫째, 조국의 미안함을, 조국에게 진 부채를 갚을 마음이 있는지, 이를 입으로 시인하는지가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법개혁의 과업을, 사법개혁의 민족 절대절명의 과업을 꼭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느냐가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의 표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만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200이
넘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조미애, 조국 건너면 국짐이 땡큐라고 하겠네라는 김현정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현정은 매국노가 맞다. 이제는 권력에 아부하는 인간이다. 조국과 추미애를 폄하한다는 것은 사법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서 헤쳐먹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매국적인 언론인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강을 건너면 조국 추미애 강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오히려 조국과 추미애를 사법개혁이라는 강가에서 칼로 그들의 심장을 도려내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의 도려낸 심장 위에 소금을 끼얹은 민주당의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그 180명의 의원들의 그 행위에 힘을 얻어서 정권을 탈취한 윤석열과 검사 깡패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찌 저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조국을 그만 이용해 먹으십시오. 창피하지 않습니까? 3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못 배운 인간들도 아니고 니들이 민주당 180명 니들이 조국의 사법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피 흘리는 조국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칼로 심장을 도려내고 상처 위에 소금 뿌린 것 이외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거의 180석에 달하는 민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잘났습니까? 말로만 잘났어요?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법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법을 못 만듭니까? 캐비넷에 있는 파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을 뽑자라는 데 동의합니다. 현재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사법개혁을 조국을 거론하고 조국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다시 뽑고 그리고 민주시민들 가운데서 그런 뜻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해서 국회의원으로 뽑아야지만 다음번 국회 회기 동안에 적어도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함께 침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가 윤석열 검사 깡패 정부가 탄생하는데 1등 공신인가? 조홍천이라는 인간은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도 없어요. 법률도 몰라요. 도대체 대한민국 검사 출신들을 왜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로 무슨 대표로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자리를 줬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혹시 무슨 야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조홍천의 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조국이 사법개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민족의 살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과 검찰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들이 공격을 한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기득권.
지들 마음대로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권력의 기독권. 그래서 자신의 부모들은, 자신의 장모는, 자신의 마누라는, 자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살인을 해도 무죄가 되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권력과, 남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나에게 고개 숙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면, 죄가 없어도 직원들 고기 사 먹인, 직원들 반찬 사 먹인 7만 원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없는 표창장 만들었다라고 증거 위조해서 증거도 없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판사들 조사도 꼼짝 못하고 판결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전지전능한 권능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님과 그 가족이 엄청난 피해를, 멸문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180석 의석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석 안팎의 의원들만 안타까워서 나섰습니다. 나머지는 다 침묵하거나 뒤에서 궁색한 변명만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이낙연과 그리고 비서실장인 노민영인가요? 무슨 비서실장하고 이런 양반들이 문재인 대통령들에게 조국을 잘라야 된다고, 추미애를 잘라야 된다고, 사법개혁을 꺼낸 문재인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자름으로써, 그래서 여기서 추론하는 것은 조국 장관도 그래서 잘렸을 거다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배신자 이낙연과 그리고 그를 수용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비록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국이 나섰지만 이번에는 조국과 그 가족이 멸문지화 당하고, 뭐 옛날에도 조선시대도 보니까 개혁하려고 했던 조광조가 결국은 멸문지화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데, 조국도 그렇게 당해도 나는 편안한 노년에 꼬투리는 잡히지 말아야지라고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국이 사법개혁하자, 나라를 바로잡자,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검찰들이 공격을 했어요. 조국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조국이 어느 날 사표를 썼습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에게 있었던 일들이 조국에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그리고는 바로잡고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180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그리고 총리였던 이낙연과 당대표를 역임했던 이낙연, 이낙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그냥 분탕질을 해놨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인 노 비서실장과 몇몇 사람들이 야합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를 자르자고 얘기하고 사법개혁을 중단하자고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 중단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법개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검찰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모든 죄를 검찰들이 다 덮어줌으로써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갖지 못한 윤석열이 출마를 했고요. 이낙연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간들이 줄줄이 이낙연 지지를 선언하고, 일부 무슨 오소리라고 하는 되먹지도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서 지들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윤석열을 찍자고 캠페인을 벌여서 윤석열 검사 깡패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누가 1등 공신입니까?
조국 추미애가 1등 공신입니까? 아니면 이낙연과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신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부추긴 이낙연은 분명히 매국노입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매국노입니다. 이낙연의 최근의 언행을 보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헌법을 무시하는 국정을 농단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돌려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매국노가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1등 공신인가? 누가 1등 공신인가? 조국과 추미애를 더 이상 억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윤석열 검사 깡패 정부가 나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사법개혁을 하려고 피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을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장을 도려내고 그들에게 상처를 내고 칼로 푹푹 쑤셔가면서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소금을 끼얹은 이낙연과 그리고 그 추종자들, 문재인 무슨 오소리라고 그렇게 문꿀 오소리인가 하는 짓도 보면 꼭 오소리같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윤석열을 찍어주자고 캠페인했던 그런 인간들이, 그들이 1등 공신입니다.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고 삽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낙연은 왜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냐? 이재명을 만나서 단합하는 게 먼저 아니냐?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명은 왜 한가하게 돌아다니냐? 자, 이재명이란다. 이낙연은 왜 한가하게 돌아다니느냐? 자기 세를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재명을 쫓아내고 다음번에 어떻게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고 돌아다니는 거죠. 국민의 열망, 사법개혁이 된 민주화된 정권교체는 관심도 없죠.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지 않고,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 인간들이 둘 있어요. 꼭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는 인간들이 윤석열과 이낙연입니다. 하는 꼴이 똑같죠.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예요. 당원들이 뽑은 대표예요. 야당의 당수란 말입니다. 대통령도 야당의 당수를 만나지 않고 민주당에서 한때 같이 정치를 냈던 어느 한 계파의 우두머리도 이재명을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두 인간의 하는 짓이 닮았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위기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기회를 갖고 있죠. 탈바꿈할 수 있는. 민주 시민들이 원하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조국을 거론함으로써 시작이 되고 조국의 사법개혁에 대한 완수를 약속함으로써 그 기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표만 많다고, 의석만 많다고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180석을 가지고서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 분통 터지는 일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래서 선거 개혁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공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공천 개혁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 후보를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다음번 국회에서 우리의 꿈인 사법개혁과
반민주적인 모든 작태를 정리해야 됩니다.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반민족적인 모든 작태를 정리해야 됩니다. 언론개혁도 해야 되지만 언론개혁 전에 우리가 맨날 언론개혁 하는데 먼저 국회의원 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언론이야 망가졌지만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틈새 속에서 꽃이 피고 있는데요. 민주 시민 언론들이 꽃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민주 시민 후보들로 교체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자기 걸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우리 시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문제를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류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일본의 그 간악한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원인도 모르고 암에 걸려 죽는 날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묵하지 말아야죠. 남이 나서 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당장 내 자식의 입속에 뭐가 들어갈 텐데요. 국진당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오염수 방류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저 아주 매국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를 많이 쓰시죠. 저희도 영국 수돗물은 워낙 석회가 많아서 영국식 정수기를 씁니다. 석회도 걸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수기 물을 걸르는데 거기에 여러분 만일 부엌에서 세척제로 쓰는 퐁퐁이, 한국에서는 퐁퐁이라 그러죠. 뭐 상표 이름이라서 제가 좀 그런데 그런 세제가 정수기에 한 방울 똑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물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물 속에 세제가 한 방울 똑 떨어졌어요. 부피의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아주 미약해요. 그 중에 물 한 컵 떠서 마셔도 그 속에 들어가는 그 퐁퐁의 양이 얼마 안 돼서 건강에 아무 지장 없어요. 당장 안 죽어요. 아니, 퐁퐁 한 방울을 먹어도 사실 안 죽어요. 몸이 조금 이상해질 수는 있어도 죽진 않아요. 하물며 이만한 정수기통에 실수로 요만큼 퐁퐁이 한 방울 똥 떨어졌는데 그거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물 가족들이 먹게 그냥 둡니까?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들 그 국진당 국회의원들은 그거 둔대요. 우리 집 사람인데 물어봤더니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퐁퐁으로 그릇을 씻어도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헹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제 집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퐁퐁이 떨어진 물을 남편과 딸내미 입에 들어가게 하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펄쩍 뜁니다. 당장은 그걸 먹고 안 죽어도 건강에 안 좋은 건 사실이지 않냐고. 왜냐하면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비누를 먹었는데 그게 좋을 리가 뭐가 있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배속이 청소되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배속에 회충이 있으면 알러지가 없어진다고. 제 집사람 알러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럽니다. 당신은 너무, 우리 장모님이, 어머니가 당신을 어렸을 때 너무 깨끗하게 키웠어. 사시사철 구충제 먹여가면서 막 키웠으니 알러지가 있을 수밖에요. 몸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런 알러지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맨날 인분 뿌린 배추 날로 먹고 막 해가지고 맨날 배가 아파서, 회충 때문에 배가 아파서, 그래서 회충약 먹으면 막 회충이 막 이만큼씩 나오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알러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들 뱃속에 회충을 넣어주고 싶으세요? 갈고리 촌충을 넣어주고 싶으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하니 먹어도 된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마시는 당신의 정수기 물 속에 독극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워낙 미소량이라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 정수기 물을 나눠 마시겠습니까?
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만큼의 방사능 오염수가 폐수가 바다에 들어가서 그 넓은 바다에 희석이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퍼져나갈 때 방사능의 오염된 그 오염수가 퍼져나갈 때 물고기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방사능 동위원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방사능 물질들이 이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고 그 물고기는 생태계에 의해서 더 큰 물고기에 먹히면서 그 방사능 물질들은 그 물고기의 배 속에 남아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온다는 이 사실이 무서운 거죠. 언제까지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바다에 뿌려져서 전 세계 바다에 저 심해수까지 모든 바닷물에 골고루 섞여서 희석이 되어서 그거 한 국자 퍼서 마셔도 안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까? 머리가 나빠도 이 정도로 나쁘면 이거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를 하고 말이죠. 국회의원을 하고 이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쿠시마의 그 핵 폐수가 핵 방사능 물질들이 집약되어 있는 집약되어 있는 그 방사능 폐수가 후쿠시마에서 버려져서 바닷물 속에 섞이는 과정에 있을 때 물고기들은 오염이 되기 시작하고 그 오염이 된 물고기들은 그 위에 있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더 큰 물고기들이 계속 먹게 되니까 그 오염수, 핵폐수 오염수의 방사능 물질들은 결국 물고기들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다시 먹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2차로 환경오염이 따를 거고 그리고 2차 오염, 3차 오염 끊임없이 오염은 더해가지만 가장 1차적인 오염은 일본 근해에 그 물이 전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과 섞이기 전에 이 물에 그 오염된 물은 한반도로 흘러 들어올 거고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생선들은 바로 이 오염수를 먹어서 자신을 무기로 만든다는 거죠. 핵 오염된 물고기라는 무기로 만들어서 그 무기를 우리의 밥상 위에 올려놓게 될 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거를 먹고 암에 걸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의 일인데, 우리 자식들의 일인데 왜 침묵하시냐고요. 예, 일부 학부모들은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 나서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후 약방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오염 다 시켜놓고 방사능 물질들이 골고루 퍼지게 해놓고 그 다음 그 오염된 음식을 어떻게 안전한 것만 골라서 우리 애들 밥상에 올리느냐 지금 이거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오염이 안 되게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오염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오염은 다 되게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간부터 검사 깡패 정부가 막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국진당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왜냐하면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교수라는 의용 교수들이 연구비 타야 되고 국회의원 한번 출마할 기회를 얻으려고 온갖 감언이 이슬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윤석열 검사 깡패 출신 정부를 막 찬양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침묵하고 있다가 사후 약방문 뒤늦게 저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냥 답답해서 여러분들도 답답하시지만 저도 답답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을 답답하게 해놓고 끝내면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조민 씨를 보면서 웃어보십시다. 조민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웃어보십시다. 저도 오늘 사실은 잠을 몇 시간 못 잤습니다. 어제 소송 준비 다 끝내고 또 다른 일들 좀 하고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2시 반쯤 돼서 일어나서 우선 그 조민 씨의 그 내 고양이를 먼저 들었습니다. 한 2번 들었는데요. 듣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 노래가 참 조민 씨의 목소리도 발랄하고
그리고 내용도 참 재미있고, 그리고 조민 씨가 일단 뭔가를 열중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아프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노래가 사실은 마음이 아픈 노래예요. 예, 조민 씨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번 더 그 노래를 내 고양이를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조민 씨를 끼워서 한 번 더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누구든지 더 이상 조국과 조민, 정경심, 추미애, 최강욱을 공격하는 인간들은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정경심 교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힘들게 버티고 계시니 늘 기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지켜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민족 수천 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법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선두에 섰다가 난자당하고 심장이 도련해지고 가족들이 멸족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위에 소금이 푹푹 뿌려진 두 분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분들의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그리고 저의 꿈이, 사법개혁의 꿈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맞이하시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재판 잘 끝내고 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에서 김인수가 말씀드렸습니다.